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걱정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는데 요즘엔 전세가 자꾸 오르는 게 특히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여파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도 요즘 들썩들썩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일단 전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죠. 건국대학교 박합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오른다면서요, 전세가. 얼마나 올라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제 뭐 KB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월간 지난 6개월간 한 0.2에서 0.3 정도 이 정도 매달 상승폭. 매달 그렇죠. 전달보다 0.2에서 0.3. 네, 수도권 위주로는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광역시나 기타 지방은 상승률은 아직 약보합권에 머무는 이런 뭐 다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시도별로는 약간 차별화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항상 집값 통계나 이런 전세값 통계 말씀해 주실 때마다 네, 한 달 전보다 0.3% 올랐다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거 1년치 다 모아도 한 3%인데 그게 뭐 그렇게 오른 거야?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참 애매해서 맞습니다. 현장 가보면 뭐 이게 0.3 오른 거야? 이런 생각이 종종 이제 들더군요. 통계가 사회적으로 이제 시장하고는 약간 뭐 나름대로 숫자로 하다 보니까 괴리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0.3이나 0.2 뭐 이 정도 전달 대비 계속 오르면 누적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는 적게는 뭐 2, 3천만 원에서 4, 5천만 원 이렇게 오르는 걸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달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 추측이 되고 결국은 있어요? 수급 불균형이죠.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전형적인 이제 공급 부족이고 수요는 늘어난다. 수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계속 머무는 수요가 많고 그리고 전세는 이제 전통적으로 신규 수요가 계속 진입되는 시장이에요. 가구가 분화되거나 결혼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예. 신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여기서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부족하지만 원천적인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새 집이 잘 안 지어진다. 그렇죠. 새 집의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 하에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이 안 지어지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이고 착공을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이제 그 무렵이 부동산 거품이 좀 팍 꺼지면서 이제 새 집 지어서 이게 돈 되겠어 싶은 마음들이 너무 퍼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는 문제가 이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부실이 많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시행 건설사들이 됐던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다세대 연립이 됐던 이런 주택들의 착공이 확연히 줄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가 되는 시점에는 더 절박할 것인데 당장 내년 내후년도에는 이런 그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잠재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못 지은 집이 이제 올해 안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작년에도 못 지었고 올해도 계속 못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년. 되면 아파트는 건축 주기를 3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이미 작년 23년도에는 3년을 더하면 26년이 되고 예. 올해 24년은 이제 27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입주 물량도 아파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심한 공백기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전세는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비슷하게 계속 강세겠네요. 자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쪽 그 수요가 전세는 경제가 침체되나 안 되나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예. 다만 이제 매매 시장에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세 수요가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둘 다 오른다 이거요.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전세만 올라요? 전세만 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딱 1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13, 14 뭐 이때 상황에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전세도 오르고 집도 오르고 그럴 우려가 경기가 안 좋으면 전세만 오르고 그럼 전세는 맞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럴 이제 우려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전세는 맞다고만 하시죠. 어차피 집을 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집을 사서 이렇게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 전세 자체의 수요가 좀 줄로 있어서 순환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세 계속 머무는 수요가 이제 많게 되면 네. 여기서의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은 줄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 유지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지금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세로 내놓을까 매물로 내놓을까 하는 집주인들이 요즘은 매물로 내놓고 있는데 그 매물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네. 계속 빈집이고 네.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지 이러고 있고 그 동네에서 전세 구하려는 세입자는 그렇게 빈집 있는데도 전세 매물은 없고 그래서 오르고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계속 머무는 수요가 많고요. 예. 기존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2+2가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계속 안주하니까 전세 신규 매물은 또 나오는 게 덜하고. 그래서 4년 네. 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네. 동네에서 4년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 네. 그런 분들조차도 4년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살아버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 동네에 와서 좀 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번호표 뽑았는데 순번이 안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2년을 살고 이제 5%만 올리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 안심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에 계속 머물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 이제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이 지나는 시점이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하루 차이니까 8월이라고 하게 되면 8월부터는 이제 신규 계약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긴 합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였던 2+2로 바뀐 그렇죠. 상황에서 첫 번째 수혜자였던 분들이 이제 예. 그게 끝나서 7월 31일. 예. 그냥 이제 뭐 쉽게 8월 1일부터라고 하게 되면 벌판으로 8월부터는 나오시는 거군요. 순차적으로 4년이 지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때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물이 이제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4년 지났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연장을 시도하려는 그런 수요가 더 늘게 되면 올려주더라도 시세대로 그렇죠. 올려주더라도 시세에 준해서 올려주더라도 그 집에 머물려는 수요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봤자 가격은 똑같고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만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매물이 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걸 강세 요인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래도 굳이 4년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도 어찌어찌 이 제도 때문에 4년을 살아버렸네 하는 네. 분들이 좀 이제 나가시면 그 동네에 또 매물도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가 집을 사서 간다면은 전환 수요로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예. 집을 안 사고 계속 알겠습니다. 전세에 머문다 그러면 굳이 이주를 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근본적으로는 물량 부족 때문이라서 꽤 좀 갈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빌라 전세가 위험해서 네. 이게 이제 다들 그걸 기피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로 간다. 이제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빌라 전세하고 아파트 전세는 가격대가 좀 달라서 네. 빌라 전세가 위험하고 없다고 아파트 전세로 훌쩍훌쩍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럴 수 있으면 아파트 전세 처음부터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인이 그거랑 연결되나 안 되나 저는 고민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빌라가 이제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아파트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가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형 전세의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형이라는 것은 평형이 작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빌라라고 얘기하는 다세대에서 가령 뭐 30평대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무리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가더라도 이게 20평대로 갑자기 규모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일부 소형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접점은 맞아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세대에 거주하는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는 우리가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대략 한 가구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갑자기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안전한 전세 찾느라고 네. 매물 나와 있지만 그걸 매물 취급 안 하게 되고 불안하면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급 부족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군요. 그러면 다세대 자체에서의 문제는 역시 다세대도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빌라 업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안 지어요. 예, 주택 건축에서 보면 이제 다세대를 지을 때도 요새 평당 공사비가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값 자체도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뭐 다세대를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토지 가격이 올라 있고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면 그러니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고분양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분양을 안 받는 거죠. 그
다세대를 분양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악순환이 일어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당분간 뭐가 바뀌어야 그럼 이게 좀 풀리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매매와 전세가 선순환 구조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전세 수요를 매입 수요로 전환을 하고 그럼 이제 전세에서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의 흐름이 이어질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아주 빠른 공급 물론 이제 2, 3년 내에 빠른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만 예. 이걸 최대한 공급 주기를 빨리 해서 물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이제 한 4, 5년 만에 빨리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 시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3기 신도시 물량이 너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됐던 것 자체가 적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했던 데가 2018, 19년 이때인데 이때는 입주 물량이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입주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예. 전세값과 미치는 영향과 이게 집값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좀 이어서 저희 네. 유튜브 생방송에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좋아진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이게 그럼 이게 라디오야, TV야 이게 뭐야? 이래서 예. 그런 저도-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죠? 예.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야 되겠다. 네. 네, 생각해야 됩니다. 잘 차려입고 나오셔서 이제 제 복장을 지적하시는. 그건 아니고요. 이 부동산 문제 그래서 걱정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세값이 오를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많이 풀려야 수도권에 네. 여기저기 3기 신도시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물량이 좀 풀려야 네. 전세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 집 사러 이제 가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빠져나가시면 또 그렇습니다. 거기 그 집에 또 빈집 생기고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겠다는 건데 네. 3기 신도시 물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순수한 3기 신도시는 신도시급만 얘기하는 겁니다. 35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신도시급 물량 여기에 이제 중소택지까지 합치게 되면 4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일단 신도시급끼리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2기 신도시가 61만 호였어요. 2기 신도시가 61만 호. 예. 그리고 2기 신도시와 같이 입주했던 서울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있어요. 이게 21만 호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82만 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물량인 거예요.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도시계획이 된 이유가 있는데 전 정부에서 2018년, 19년 이때는 2기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입주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입주 물량이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3기 신도시는 이것마저 공급이 되면 아주 공급이 과잉돼서 수도권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가격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우려까지 있어서 이거를 쾌적한 주거 환경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널찍널찍 그렇습니다. 공원이 높지도 않게. 그럼 이제 공원이 전체 면적의 34%, 도시 면적의 3분의 1이 공원.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자조경지를 과도하게 13.8%까지 넣어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적률이 196%예요. 196%는 한 15층짜리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30층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15층짜리를 지어서 쾌적한 걸 만들겠다.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 이런 설계가 작은 물량으로 됐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면적의 주택용지, 아파트나 이런 공급하는 땅은 불과 전체 4분의 1인 24.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은 3기 신도시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을 텐데, 그죠? 이제 막 시작하고 분양하고 하는 중이죠. 아직 빠른 데는. 착공은 안 됐고 설계도는 있고 이제 토지 매입은 대충 됐을 거고. 네, 그런 먼저 이제 상황이죠. 빠른 5군데부터 먼저 1차 발표된 네. 때부터 지금 이제 서서 이제 분양은 아직 조금 뭐 이르고 합니다만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죠. 근데 그거를 네. 약간 계획을 바꿔서 조금 더 많은 아파트 지어도 될 만한 땅이니까 좀 더 빽빽하게 짓자는 말씀이군요. 빽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보는 일반적인 아파트 용적률 수준인 300%만 지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만 원, 25만 원 늘리는 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이제 이게 입주하는 시점 2030년 전후에는 입주 물량이 또 오히려 부족해서 국민적인 고통이 또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에요.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는 게. 그래서 전월세난이나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안정이라는 건 이제 하방 자, 안정으로. 지금 당장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불가피하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4, 5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미온적인 정부의 대책이다 보니 개선할 길이 없다니 안타까운 점이죠. 가령 왜 이제 박갑수 박사님이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겨우 개선을 낸 게 24년 1월 10일 날 3기 신도시 겨우 3만 원 늘리겠다. 기존 기존의 계획 세대수에서 3만 원 늘리겠다. 기존 세대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35만 3천 35만? 가구인데, 네, 35만 겨우 3만 원 늘리겠다라는 거여서 박사님 말씀은 얼마나 더 늘리자는 거예요? 35만 3천에서 방금은 3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늘리면 60만 원 만들자. 60만 원, 61만 원면 2기 신도시하고 똑같아져요. 수도권 2기 신도시. 그래도 뭐 많이 빽빽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거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용적률 196% 15층 짓는 것을 30층 지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기 신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대략 한 180, 190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막 300%, 400%로 높게 지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190%면은 3기 신도시하고 용적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1기 신도시를 뭐하러 재정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냥 쾌적하게 그냥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고쳐 쓰면 되는 거죠. 쾌적하지 않습니까? 에이, 거기도 또 지하 주차장 없는데도 종종 있고 또 바꾸긴 좀 바꿔야 돼요. 그래도 1기 신도시를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3기 신도시 오히려 가장 빠르고 쉬운 3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이제 토지 조성 다 돼 있고 맨 땅에 지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 불러서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20년대 말에도 수도권의 공급 부족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일입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주장하시기에는 거기 한 60만 원 넣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이 그렇게 수요 예측 잘못하고 그래서 35만 원으로 짓고 말았다. 네. 이 말씀인데 그 당시 수요 예측한 분들도 나름 부동산 전문가들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정부가 지금 뭐 여야만 바뀌었지 그때 국토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고. 네, 근데 매번 우리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할 때마다 네, 공급이 부족하네, 공급이 넘치네. 네. 이게 뭐 그 조금의 오차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네. 한쪽은 넘친다 하고 한쪽은 부족하다 하는데 전문가들 모셔도 넘친다론 부족하다론이 완전히 갈려요. 네. 이게 뭐 물이 100도에서 끓지 그거를 뭐 90도에서 끓는다는 분과 200도에서 끓는다는 분이 나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예측이나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인허가 기준, 뭐 분양, 착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입주 물량,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얼마냐를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그런 이제 통계치 작성은 그 입주 물량이 안타깝게도 1년에 전국적으로 뭐 38만 원, 40만 원 이렇게 일정하게 수평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 물량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매년 일정한 물량이 공급이 되니까 시장은 안정적으로 그 물량을 예측해서 움직일 테고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주택 공급 계획은 뭐 국토부에서 매년 뭐 2월 달까지 수립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정부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너무 많이 거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주택 공급 설계를 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2013, 14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때는 당시에 입주 물량이 워낙 적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발표됐던 공공택지를 사업을 취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신도시 같은 경우 10년 후에 공백기가 오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 입주까지 마무리하려면 10년이 걸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공공택지가 없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10년 전에
공공택지를 다 취소하고 수도권에 공급한 공공택지가 겨우 100만 평밖에 안 됐어요. 올림픽공원 2개 면적. 그때는 뭐 하우스푸어니 뭐니 해서 집값이 그렇다는 계속 거죠. 내려갈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 주택 공급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근시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단시안적인 그 관점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난리지만 그러니까 공급을 축소한다고 그러나 한 건데 10년 후, 15년 후에는 다시 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 테니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그냥 꾹 참고 네. 계속 공급을 늘렸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시작한 그 공공택지 사업은 입주는 10년 후이니까 예. 당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네. 인구도 줄고 뭐도 감소하고 해서 이제 주택 수요가 늘지는 않을 거라서 이게 하락의 시작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짓거나 그러면 공급이 많아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당시에 국토부도 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나 이런 그 자료들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때 다르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아니 국토부 네. 공무원은 그래서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도 바뀌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계속 행정고시로 뽑아서 정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주택청을 설립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관된 공급 대책을 꾸준히 세워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인구는 설령 이제 2019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가 줄기는 하지만 주택의 단위는 가구인데 가구는 2019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냐면 2040년경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의 단위인 가구는 2040년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는 완만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수요를 전제해서 물론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의 평형을 중소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 공급을 그런 가구나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끊임없이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40년까지는 계속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이 부족해.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청이든 국토부 공무원이든 부동산 전문가들이든 대체로 다 동의를 하는데 당장 이번 정권에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면 이 내려가는 집값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네. 집이 안 부족해라고 거짓말 통계를 해서 공급을 차단하고 또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다 보니 앞으로는 공급이 충분히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걸 또 거짓말 통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정부가 상황에 맞춰서 미래의 통계를 네. 왜곡하는 바람에 생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일정 물량이 매년 공급되는 게 맞는데 지금의 현재 입주 물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는 공백기여서 이때는 전국적으로 18만 원, 20만 원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17, 18, 19 이때는 다시 한번 뭐 입주 물량이 그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 1, 2년 후의 상황은 다시 10년 전에 18만 원, 20만 원보다 더 떨어질 지금 우려가 있는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이런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파트만 볼 때는 이런 공백기가 지금 본격화되는 것은 26, 27 정도가 지금 이미 예고돼 있다. 공급 부족이. 예, 입주 물량 부족이.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많이 집값이 오를 거고 집값이 오르면 또 이제 건설업자 분들은 달려들어서 아파트 짓고 막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또 공급이 또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나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안타까운 그 공급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내리고 그래야지 왜 계속 오르기만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수요 공급이 결정적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시절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금리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변수가 또 가세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한 공급 주기로 보게 되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전세에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은 이제 예고돼 있다. 다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매매값은 안 오를 수 있다. 집을 안 사니까.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겠죠. 네, 그게 같이 가는 거이지만 예. 같이 가는 거지만 이제 경제 침체가 뭐 극단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면 다시 또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입자가 집을 사야 되겠다로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는 3월 말 기준으로 3.94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금리를 이제 한두 번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게 3.5 뭐 전후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금리로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값은 올라가면 금리는 낮아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또 이런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는 수도권은 그래서 당분간 빡빡할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런 말씀이고 집값은 그럼 요즘은 이제 뭐 주장하는 바 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지역별로 네.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집값은 요즘 어떻고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집값은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2분기 보합을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집값 자체는 저는 2분기까지는 좀 보합. 그다음에 하반기는 금리 인하를 보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전제된다는 상황에서는 소폭 상승 형태로 가지 않겠나. 금리가 인하 안 되면 인하 안 되면 이런 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를 머물 것 확률이 같다? 좀 더 연말까지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새로 것 집 같아요. 사는 분이 금리 부담 때문에 못 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3.94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 인하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같이 또 경제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확연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입자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거라기보다는 요즘 그렇죠. 보면 예, 이른바 시중금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시중금리는 앞으로 경기가 나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금리 안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내려가고 네, 또 반대로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 네, 그럼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서 경기가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금리가 낮아질 거고 시중금리가 네, 그럼 말씀하신 집 사기는 좋은 금리 환경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된 거의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는 내려갔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내려가고 네. 경기는 나쁜 상황에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집값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금리만 보면 오를 것 같은데 경기 나쁜 걸로만 보면 또 안 오를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해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반 정도죠. 집을 살려는 수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전세 상승의 압박을 계속 압박 때문에 압박을 지역별로. 가져올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보면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집을 살려는 수요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 경제 침체라는 것은 시장의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수 의지가 상당히 꺾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이 경제 침체예요. 예. 그래서 이런 침체기엔 금리가 낮아도 무주택자의 상당수는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집값이 상승할 때 상승 추이를 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무주택인 분들이 보통 신고가에 사시죠. 그렇습니다. 초조해서.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그런 이제 침체 저점에 집을 사면 뭐 2, 3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그런저런 이유로 좀 빡빡할 거고 당분간에도 네.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집값은 이제 경기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약간 변수가 더 있긴 한데 약간 금리 좀 낮아지고 그러면 집값도 들썩들썩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요즘 집을 이제 첫 집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뭐 앞으로 이제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 네. 저출산이기도 하고 고령화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변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인공지능 시대도 온다고 하고 하여간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 다양한 변수들을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만들 것 같으세요? 이거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혹 그리고 예전에는 지역별로도 뭐 그래도 서울이 올라 아니면 뭐 소형 아파트가 좋아 뭐 그런 우리의 상식이 있었잖아요. 대단지 네. 아파트가 네. 역시 네. 좋아. 네. 뭐 나홀로 아파트 조심해. 뭐 다양한 그런 상식들이 있었는데 네. 혹시 변화하는 트렌드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에서 그냥 예전처럼 그런 마음으로 집 보러 다니면 돼요. 네. 지금 현재 큰 트렌드상 보게 되면 저가 이제 물론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앞으로의 그 트렌드는 서울의 집중력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개발이 거의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서울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다 개발이 돼요. 특히 한강변을 비롯해서 목동이라든가 뭐 이런 상계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서울시의 그런 주택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서울시장에 머무는 게 적절한 그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새 집들이 많이 지어질 거니까.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령 용산 공원 주변을 보게 되면 용산 공원 주변으로도 한 4만 호 이상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한 가운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만 6천 호 정도인데 재건축을 또 하게 되면 2배가 늘어납니다. 5만 2천 가구 늘어나는 거죠.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저는 이걸 이제 사계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10만 호 정도니까 여기서 최소한 20-30% 이상은 늘어나게 되면 여기도 엄청난 10년 안에 뭐 13, 4만 호 이상의 변신이 나타나야 되는.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더 많이 지어야 수지 타산이 맞을 테니 어쨌든 용적률은 높여줄 것이다. 용적률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 지원 방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는 3종 주거 지역을 뭐 준주거 지역까지 얘기는 이제 용적률을 300에서 뭐 한 400%까지도 올려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고밀 복합 개발까지 내세워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향후 10년간은 서울에 집중하는 이런 방향성을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럼 그 동네는 지금은 다 10층 아파트지만 앞으로 이걸 그렇죠. 재건축하면 전철역에 가까운 아파트는 40층대가 될 수도 있고 되고 네. 전철역에서 멀면 20층 정도에서 멈추게 되니 30층 정도에서 그럼 지금 아파트 보러 다니는 분들 낡은 아파트라도 사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전철역 가까운 거 사야 돈이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철역 역세권은 승강장으로부터 350m니까 똑같은 단지 안에도 350m 끊어지면 아니 이제 단지는 다 뒷동은 똑같이 편입을 하겠지만 자 그런 아파트 중에서 역시 좀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여전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호재가 겹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을 향후 10년을 가정할 때는 GTX를 가정해서 서울도 접근을 해야 돼요. 이 GTX역에서 가까운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도 GTS역 서울에 있는 서울을 살짝 벗어난 중간 지역, 그러니까 종점이나 이런 데들도 의미는 있겠지만 뭐 서울에서 살짝 벗어난 뭐 10분, 15분대에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데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이제 집을 산다면 역시 또 GTX 근처가 좋을 수 있죠. 가령 북쪽에서 보면 노원구에 노원구 일대 이제 뭐 창동역이 의정부에서 내려오면서 GTX역이 서요. 예. 창동 다음에 광운대역이에요.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창동역 근처에 살게 되면 삼성역까지 12분 만에 온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뭐 동탄 같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 서울 효과가 내에서도 있을 것이다. 40-50분 걸리던 것을 1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광운대역에서 삼성역 간다면 10분 만에 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도 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또 차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GTX역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쪽에서 여의도를 출퇴근 한다고 하더라도 청량리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바로 서울역, 용산, 여의도가 되니까 서울이 다 역세권이 아니다. 주변에 전철역 있다 하더라도 이왕 이제 접근할 때는 그 시간대를 3-40분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GTX역 접근성을 좀 고려하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는 대개 이런 철도, 도로 체계가 잘 갖춰지는데 3기 신도시에도 GTX가 들어갑니다. 가령 이제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38,000 가구 규모인데 여기에 GTX역이 서게 되면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세정거장으로 또 강남을 진입할 수 있는 게 고향 창릉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리가 찾게 되면 충분히 거의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령 고향 창릉이 됐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바로 김포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두 개 합쳐서 37,000 가구 규모인데 여기도 아주 효용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광명시흥은 이제 다소 좀 늦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7만 호 정도인데 여기는
서울로 바로 진입하는 철도는 여기는 아직은 계획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변두리 쪽에서 광역철도 들어온다면 바로 그 서울로 역세권은-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어, 가령 이제 남양주 왕숙 신도시 1지구에도 GTX가 개통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진입 속도가 빠르죠. 그거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 GTX는 계획 발표한 거는 그 선거 전후로 발표한 거라서 불안불안하던데. 자, 그건 이제 나눠야 됩니다. 1차적으로 발표된 거 A, B, C 노선, A, B, C. 예. A, B, C는 당연히 지금 A 노선은 이미 뭐 착공해서 개통을 일부 구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되고 B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인데 당연히 30년 예정이고 C 노선은 이제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인데 이건 당연히 28년 완공 예정인데 이 세 개는 확실히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까지 더 확실한 거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한때 디노선이라고 했던 김부선이 있습니다.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예.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이건 이제 서부 광역급행철도로 분리돼서 나갔는데 이거는 100% 하는 사업들이에요. 나머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발표된 노선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A, B, C 노선 말씀드린 여기에 연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장이라 하면은 가령 뭐 더 외곽으로. 그렇죠. 이제 A 노선의 종점이 화성 동탄인데 네. 이게 평택 지제까지 가는 거고요. B 노선은 종점이 남양주 마석이에요. 이게 이제 춘천까지 가는 거. 예. C 노선은 이제 양주 덕정인데 북쪽으로 올라가 동두천. 남쪽에서는 수원이 종점인데 이게 병점 오산을 거쳐서 평택 지제,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서 종점에 가서 역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여서 이것까지는 뭐 사실상 오히려 확정.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편리성을 주목해서 이런 서울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이런 지역들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산다면 네, 타이밍은 뭐 올해 뭐 괜찮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볼까요? 지금 이제 입주 물량 공백을 제가 26, 27, 뭐 28에는 아직 약간 뭐 불확실합니다만 그럴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타이밍적으로는 올해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되거나 뭐 상황이 된다면 좀 길게 보는 그런 매수자라면 올해쯤에는 매입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더 내릴 가능성이나 변수는 없어요. 내릴 가능성은 이제 경제 침체가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경착륙이 온다면 예.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한 번은 고꾸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경착률 올 만한 네. 어떤 사건 내지는 그렇습니다. 변수 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PF 요즘 사업장이 네. 이슈인데 PF 사업장들은 요즘 그 빈 땅에 아파트 분양하려고 대출 많이 끌어들였다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금융회사들도 묶여 있고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건설회사들도 네. 전전긍긍하고 이제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 망하는 회사들 생기면 그 여파로 집값은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런 건설회사들이 망하니까 그럼 아파트 지을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러면 집 공급은 더 안 돼서 더 오를까요? 이것도 양쪽으로 갈리더군요. PF가 집값의 위기냐 아니면 오히려 불쏘시개냐.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위기가 됐으려면 그거는 작년에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어야 되고요. 자, 위기가 이미 알려진 지가 벌써 1년, 2년이 됐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위기로 폭발력을 내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위기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경제 위기는 안 올 거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됐던 뭐 건설 시행사가 됐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시장에 보이는 충격파는 반대로 제가 우려한 거는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가 23년, 24년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착공을 안 한다는 거죠. 다 공사 손 놓고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급 부족의 신호가 더 강하게 자리매김하는 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오히려 다른 방향을 틀어보게 되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계속 정리가 안 될 경우 공급 부족, 공백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더 나중에는 가격 상승의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의 집이 계속 앞으로 많이 지어질 거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네, 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짓다 보면 그 집 12층 붙이고 12층만 올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 용적률을 지금보다 더 주든 어쨌든 더 빽빽하게 지을 거다 서울에. 그렇지 않으면 예. 새 집이 안 지어지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집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집이.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 1,000만 인구 수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한 1,500만 인구가 수용될 만한 집이 어떻게든 계속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대하면 곤란해지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을 공급하는 그 주택은 예. 출신이 뭐냐면 정비 사업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 주택을 철거 멸실하는 걸 전제로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가구 수는 순수 중가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 정도 통상 되지 않고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에 이 가구가 워낙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가구 수끼리 비교하면 순수 중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공식이었는데 네. 그 공식 적용하면 서울 전역이 사업성 안 나오는 데가 수두룩백백이다. 네. 강남 제외하고는 사업성 네. 안 나오니 재개발도 더 용적률 높여주고 네. 재건축도 더 용적률 높여줘서 일산 분당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최대 한 2배 정도는 더 지어야 이게 사업성 나와서 돌아갈 거라고 하니 네. 나중에 짓고 나면 가구 수 2배로 늘어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도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은 별로 그 가구 수 늘지 않아요지만 네. 안 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늘려줄 거라고요. 그러면 서울에도 지금보다 집이 빽빽해질 거고 이미 뭐 만들어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더 집이 빽빽해질 거면 인구나 가구 수가 그렇게 계속 팽창하면 모르겠어도 그게 아니라면 외곽으로 자꾸 나가서 그 연장선 나옵니다, 연장선 됩니다라는 이유로 네. 집을 샀다가는 혹시 위험해지지는 않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가구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한데 서울은 그 개념이 없다 이진우가. 지금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가구 수분의 주택 수가 주택 보급률이잖아요. 예. 가구 수가 늘어난 반면 서울은 주택이 상대적으로 가구가 늘어나는데 주택은 그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서울은 94%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다행스럽게 그게 이제 나머지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그렇죠. 오피스텔 때문에 거기서 대체 사는 주거가 거죠. 가능한 거이긴 하지만 그 오피스텔이 됐던 뭐 최악의 경우 고시원이 됐던 이런 주거 수요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유지는 되고 있겠으나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인 거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들을 다 가구를 100명부터 물어보면 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 비율이 이제 86%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는 아주 태부적입니다. 서울의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년도 기준으로 59.5%에 불과해요. 네. 전국의 아파트 이제 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국 평균은 64%예요. 근데 놀랍게도 서울이 그 평균도 못 넘어서는 59.5%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예. 그 얘기는 이제 희망 수요는 한 86%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 예. 재고는 59.5%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관점에서 앞으로는 보면 아파트 아닌 거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더 선호도가 나타나고 아파트가 가지는 그런 뭐 환금성이 됐던 주거의 편리성이 됐던 쾌적하죠. 투자성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선호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요는 있는 반면 아파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거의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아파트를 정비 사업을 해서 새로 짓더라도 네. 그 수요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순수한 중가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저도 수요는 있을 거라는 데는 동의는 해요. 네. 그러나 지금 서울의 전체 집 수 중에 60%가 아파트니까 요 정도 네. 아파트가 프리미엄 받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네. 물론 그게 미분양은 안 되겠죠. 네. 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전체가 80%가 아파트야라고 하면 네. 이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이 프리미엄은 내려가서 네. 서울 집값이 그럼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에서도 약간 퀘스천 마크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들을 많이 지으면 네. 다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빈집을 두기는 어렵고 당연히 서울에 빈집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외곽을 채우는 주택은 수요가 얇아질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가능하면 서울에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전히 뭐 동의는 되지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이 자꾸 새 집으로 지어지면 질수록 경기도 외곽 지역은 이게
수요가 다 찰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은 좀 너무 빠른 예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서울이 그렇게 집이 빨리 지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진다 한들 충분한 수요는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이제 5,130만 명 수준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이제 2분의 1을 넘어서 2,600만 명이에요. 예. 2,600만 명의 대다수는 2,600만 명 중에 자 그러면 이제 강화군부터 시작하는 파주, 연천, 뭐 가평, 양평, 여주 이런 외곽 지역, 그러니까 기역자로 수도권의 기역자로 이런 지역들은 밀도가 너무 낮아서 다 합쳐봤자 100만 명도 안 살아요. 그럼 2,500만 명이 주로 어디 사느냐? 서울 주변에 여기 모여 삽니다. 네. 그래서 이 2,500만 명이라는 인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인구는 감소할지언정 여기는 늘어나는 거고요. 자, 2,500만 명 중에서도 가구 수는 또 계속 분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서울 주변에 이런 뭐 제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3기 신도시나 이런 데에 수요가 없어서 나중에 공동화되는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공동화가 아니라 네. 공동화까지 아니겠지만 아파트 네. 프리미엄은 좀 꽤 줄지 않겠냐.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면 네. 그래서 집값은 지금 아파트 부족을 반영해서 생긴 가격일 텐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그 프리미엄 유지가 되겠나 하는 거. 공급이 풍족해서 그 정도를 더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공급은 사실은 이상적입니다. 아파트가 서울에서 80%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제 소망은 70% 정도 되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급 부족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그것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래도 여전히 90% 정도의 아파트 거주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는 조정이 될 거다 이런 것은 다소 좀 너무 성급한 예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히려 이 수도권의 집중력 이제 그런 우리가 걱정 외곽 지역의 이런 공실은 지방 광역시와 뭐 농어촌에 그런 문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서 그러나 이 수도권은 그건 별개로 취급을 해서 따로 다뤄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수도권의 집중력은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됐던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가 됐던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요즘 슬슬 공장들 진짜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그런 제가 이제 뭐 2,600만 명 이런 거는 인구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 가구 수가 더 분화되기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수요가 나중에 저 공급을 넘어서서 공급이 남아 들어갈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빨리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충족할 것이냐 집값을 안정시킬 거냐 여기에 지금 앞으로의 10년은 집중이 돼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남으면 그럼 박사님이 다 사주셔야 돼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 지금 한 700여 명이 모여 계신데 질문들을 좀 주셔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님께서 빌라는 어때요? 서울에 역세권에 빌라들 많고 서울에도 아파트가 뭐 60%밖에 안 된다니 나머지 40%는 아파트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집값이 싼데 이런 질문이신 것 같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좀 멀지만 아파트냐? 서울에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 아파트 아닌 곳이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는 다세대 연립인데 이거를 매입하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로 변신할 곳이냐 이런 사학에서 이 다세대에 접근하는 방식이 1차적으로 현재까지는 대부분이었고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미래의 내 투자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재개발 될 거라면 그거야 그렇죠. 이 시장에서 가격 반영했을 텐데 재개발 이거 언제 되겠어 하는 아파트 아닌 지역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운 이런 경우에 그런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 사기 어려워서 나는 내 상황에 맞는 이런 다세대 연립을 사서 나는 편하게 살겠다. 뭐 이런 주의는 뭐 일정 부분 뭐 현실적인 거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카가 그렇게 사겠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아니면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괜찮아라고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지요. 차라리 좀 그런 조금 멀리 떨어지더라도 출퇴근 불편해도 외곽 아파트 그로 가라.
일단 단계적으로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니까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물론 이제 서울 외곽의 그런 소형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기에 먼저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일기 신도시가 바뀌면서 일기 신도시에도 이제 GTX가 다 들어갑니다. 가령 물론 이제 분당은 이제 판교하고 임해역 사이에 들어가겠지만은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요. 대곡역하고 일산 킨텍스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대곡역 접근성을 가지고 보면 거기서 뭐 한 두세 정거장, 뭐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을 타고 와서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덕원역 접근성을 보면서 한번 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 좀 출퇴근 좀 멀더라도 그런 요지에 왜냐하면 GTX 생길 테니 GTX가 개통하는 2030년 경에는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2, 30분 내로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대가 당겨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면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의 그런 GTX 접근성을 보면서 매입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지금은 출퇴근 좀 시간 많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도움이 될 것은 일산하고 화성 동탄 쪽이잖아요. 예. 화성 동탄은 많이 올랐죠. 자, 일산은 아직까지 집값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 다가올 시장은 굉장히 미래는 밝습니다. 가령 올해 연말에 서울역까지 오잖아요. 네. 자, 삼성역까지는 이제 25년도에는 서지는 않지만 통과합니다. 수소에서 내려야 되겠죠. 예. 28년도에는 삼성역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산의 그 전용 8호 기준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은 한 5억, 6억 전후 뭐 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변신이 기대되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한 이게 GTX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 어느 강남이 됐던 다 2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외곽의 교통이 좋아질 거니 외곽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재정비나 이런 개선이 기대되는 곳. 가령 우리가 이제 예측을 전혀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기 신도시는 아닙니다만 안산의 경우에도 GTX가 이제 3분의 2 정도는 C 노선이 금정에서 수원으로 가고 3분의 1 정도 하루에 100번이니까 한 3, 40번 정도는 안산의 상록수역에 간단 말이죠. 그럼 안산의 상록수에서도 이제는 삼성역까지는 물론 이제 하루에 3, 40번이겠지만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년경에는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명, 시흥,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 30분 거리로 당겨져요. 일반 이것도 이제 약간의 그 급행철도니까 그런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에서는 충분히 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각조각 말씀은 다 오르신 것 같고 이제 하나 머릿속에 남는 의문은 그럼 외곽도 좋으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질 거고 괜찮다. 서울도 다시 지으려면 용적률 높여줘야 되니까 집 숫자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외곽도 집이 늘어나고 서울도 집이 늘어나면 그 집이 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그 집은 게 하지 마. 연예인 걱정, 서울 집값 걱정, 네. 대기업 걱정은 좀 하지 마라. 네,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물론 이제 외곽에서는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또 차별성이 될 것으로는 보여지겠지만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도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전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계속 모여 살고 전국 국토 면적의 8분의 1 수준의 땅이 수도권입니다. 그 수도권의 땅 중에서도 제가 접경 지역과 이 동쪽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인구 밀도가 극히 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어디 모여 사는 거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집중적으로 모여 살아요. 앞으로 그 집중도는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늘어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 대신 공급은 그만큼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주변에서 나중에 이 수요가 없어져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글쎄요. 한 20년 후부터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남으면 사주시기로 했어요, 박사님이. 네,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질문하고 저렇게도 질문하고 그래야 또 네. 다양한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네. 집값이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은 전세값을 모티브로 시작했는데 또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전세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네. 강보합 이상은 예상되는 거니 그런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나라 걱정은 3기 신도시 제발 좀 더 설계 다시 해서 많이 좀 지어라. 그거 안 지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25만 원 제가 늘리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 15만 원 정도를 예. 청년층 주거 안정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출산 대책으로 연결되고 네.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걸 15층만 짓고 말겠다. 이거는 낭비다. 낭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토지 보상 수십조 원을 보상을 해서 그 어렵게 확보한 땅을 어떻게 4분의 1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그렇죠. 이 15층짜리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짓고 또 짓고 서울시에도 새 아파트 짓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는 많은 게 수도권이라서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는 안 생길 거다. 안 생기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공급이 완료되더라도 여전히 공급 부족 문제는 더 그런 말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이라도 GTX 같은 거 새로 생기면 그게 주요 도심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니까 그 뭐 GTX는 경기도에서나 밝혀야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이다. 잘 들여다보면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 아파트도 교통 좋아지는 건 차라리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비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15분,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체계적인 도시는 충분히 서울의 빌라 수준에 머무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정리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박갑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